지하에 있으면 육구에도 있겠죠. 육구에 있는 상가 이런 것들도 이제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 하나의 이 대지는요, 이걸 대지 그런데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대지죠. 대지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공간정보법에 따른 하나의 필지. 하나의 필지 하나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1, 1-2다, 1-3이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대지입니다. 대지. 이거 하나하나가 대지 원칙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데, 여러 개의 대지를 통합해서 하나처럼 쓸 수도 있고요. 필지의 일부만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4개 필지를 합해서 그냥 하나의 대지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대지로 한다는 것은 간단한 예로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전체를 하나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폐율이 50%인 곳이 있다. 이게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하나의 대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50% 이거 지켜야 돼요. 여기서도 50% 지켜야 되고, 여기도 50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 여러 개의 대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를 4개의 필지인데 이걸 하나로 쓸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50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를 다 비워놓고 여기를 다 채우고 해도 되는 거죠. 본래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기도 50, 여기도 50 해야 되는데 이게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처럼 사용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지에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대지죠. 대지라는 뭐예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땅. 건축물을 건축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해야 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접근하는 필수 수단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네, 이 도로는요, 우리 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4m, 4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다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가 원칙입니다. 우리 법에서. 이거보다 더 넓어야 되는 것도 있고 더 좁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쪽에 만약에 여기도 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도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도로는 맹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내기로 했어요. 이제 이렇게 내기로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돼 있지만,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불가피하게 이쪽 대지 방향으로 도로가 이렇게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놓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대지로 산정하면 안 돼요. 대지 면적으로. 현재 대지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다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때는 여기에 있는 노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기는 뭐가 돼? 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인데, 하나의 필지의 일부, 하나의 필지 이상, 한 필지 이상의 일부, 이런 말 써요. 한 필지 이상 일부라고 해서 이렇게 한 필지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두 필지를 통합해서 대지로 쓰고 싶은데 그것이 이만큼 잘려나가면 두 필지의 일부, 이럴 수 있죠. 요거 세 필지 일부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 이상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필지의 일부, 이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법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유예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부하는 것은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대부분 대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건축물은 좀 전에 이제 봤고요.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하는 것은 외울 필요 없고요.
지하상가 생각하면서 뭐 사무소든 점포든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는 뒤에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고, 5번에 이제 지하층 하는 게 있는데요. 지하층. 건축물인데, 건축물에 뭐 하나,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층인데, 이렇게, 여기가 지표예요. 지표면인데, 저 층의 일부가,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층.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층인데, 이거 그림을 좀 지하층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지하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층의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전체 층 높이, 이게 층 높이에요.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될 때.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면 이건 뭐예요? 지하층. 지하층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잠긴 부분이 반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뭐 지상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 이상이 될 때는 지하층.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지하가 여기서 나온 말은 꼭 아닙니다. 거기서 반지하 여기서 꼭 나온 말은 아니지만 반지하는 말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서 지하층은 2분의 1 이상이 잠겨 있는 층, 지하층. 지하층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단일 문제로 전에는 뭐 이것만 가지고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나오게 됐었는데 뭐 그럴 가능성 많지는 않고요. 지문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잠겨 있다. 이런 말 틀렸다는 거. 2분의 1 이상. 그렇죠.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층. 여기는 이제 한 개 층으로 보지 않아요. 지하층은. 그리고 나중에 용적률 산정할 때도 지하층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실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거실은 뭐 따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지문 중에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개념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축물 안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 있죠. 거주하거나 먹고 자고 하는 것들, 집무, 일을 보거나 작업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상적인 사람들이 용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거실, 그럽니다. 거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실이에요. 거실. 지하 주차 이런 거실 아니겠죠. 거기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안방도 거실이고요. 공부하는 것도 거실이고 그렇습니다. 밥 먹는 데도 거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벽 중에서 이런 칸막이 벽 아니고요. 내력벽, 소리 퉁퉁 나는 것들, 약한 것들이죠. 발로 차면 무너지는 거. 이런 건 내력벽이 아니고요. 그건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이것이 주요 구조부. 그런데 기둥도 아니고, 일반 본래 기둥이 아니고,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이건 한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주요 구조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를 제가 건축물 할 때 아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랬죠? 건축물을. 그러면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다면 이 벽이 꼭 이 두 개가 꼭 필수는 아니지만 두 개가 있다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될 거예요. 건축물의 개념 자체를 여기서 출발했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하게 되면요. 지붕을 얻는, 우리가 기와지붕, 초가지붕 이러면 하는데 지붕은 기와 초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기와 지붕 하나하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아니죠. 그래서 지붕을 얻게 한 지붕 틀 주요 구조부고요. 그리고 기둥, 지금 말씀드렸죠. 기둥. 또 벽이 있는데, 건축물에 벽이 있는데, 이런 그 칸막이 벽 같은 것들은 주요 구조가 아니고, 건축물의 하중을 버티는 내력벽, 주요 구조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좀 아실 수 있죠? 여기서 기억하셨다면, 건축물이 뭐가 있어야 건축물이라고요? 지붕, 기둥 또는 벽, 그랬죠. 그럼 거기서 지붕틀, 기둥, 내력벽은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하면서 못 외워도 집에 복습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건축물이 2개 층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2개 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지하니까 1층 아니지만 이렇게 됐어요. 1층과 2층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있겠죠? 바닥 있죠? 바닥 있어요. 바닥. 그리고 이 바닥 밑에는 바닥을 가로지는 밑에서 받쳐주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바닥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보.
이러한 것을 볼을 밑에 바닥 밑에 설치하는 구조를 뭐 라멘 구조도 하는데 건축법에서 그런 식으로 건축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한때 있었어요. 많이. 그러면 층간 소음도 굉장히 덜하고 바닥을 공사하는데도 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고 이제 수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소비자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니까. 묻고 따진다면 이걸 설치해서 그러니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없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이제 필요 없어요. 바닥이 있고 보가 있고. 그리고 건축물이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2층과 1층을 오르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계단을 이제 주계단 그러겠죠. 주계단. 그래서 두 개 층을 연상하면은 먼저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보. 그리고 오르내리는 주 계단. 이게 주요 구조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을 따서 외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다 하면 어려우니까 이거 건축물은 무엇인가 하는 데서 출발해서 건축물의 주 구조부를 보고 그리고 두 개 층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이게 정리된 다음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그럼 이제 건축물의 그냥 개념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만 볼까요? 내력벽, 기둥, 지붕틀.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죠? 세 개 하면. 그리고 나중에 두 개 층 연상해서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사이기둥, 작은 보 하는 것들은 그렇게 철거가 용이한 것들이고 건축물의 안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하층 바닥은요. 건축물이 최하층이 없으면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하층 바닥을 좀 부실하게 한다고 해서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건축법상으로는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철거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 바닥은요. 1층과 2층 사이 바닥이죠. 이거는 부실하게 하게 되면 큰 문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최하층 바닥은 좀 부실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건축법상 규제 대상인가 아닌가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작은 보도 아니고요. 차양이라든가 뭐 5개 계단 같은 것도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뒤에 가서 읽어드리고 하고 여기 용어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건축은 5가지 행위가 있는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주요 구조부를 이걸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건 이전. 그리고 이제 개축과 재축은요. 건축물을 개축은 내가 철거를 했습니다. 내가 고의로 철거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새로 짓는 것. 이건 자연재해로 멸실되었는데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 개축과 재축이고 증축은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준 채로 건축물을 키우면은 증축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축은 3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없는 대지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 신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내가 철거하거나 멸실이 되어서 없는 것도 그냥 건축물이 없다 그래요. 없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과 같으면 안 되고 전부 다 커지면은 신축입니다. 신축. 그리고 건축물이 없다는 것은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있다. 이것도 뭐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창고만 있다든가 화장실만 있다. 그런데 주된 용도의 이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뭐 이것도 뭐 없다고 볼 수 있죠. 부속 용도만 있으니까 없앤 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지으면 신축인데 그 없다는 것이요. 있는 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부속 용도만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것도 없는데 지은 것. 철거하고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커지는 것. 그리고 부속 용도가 있었는데 주된 용도를 짓는 것. 이것도 신축. 그렇습니다. 신축.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옮기는 것 어렵지 않죠? 키우는 것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자, 보면은
철거하고 지었는데 얘는 전부 다 커졌어요. 철거하고 지었는데 얘는요 전부 다 커지면 안 됩니다. 개축. 그리고 멸실되고 지었는데 전부 다 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개축이나 재축은 이거보다는 훨씬 그 통제를 덜 받습니다. 저는 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규제가 이제 얘보다는 좀 더 강하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용어 정의, 개념 정의를 다 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거죠. 이제. 건축 행위에는 항상 뭐가 따라야 돼요? 기반 시설이 따라야 돼요. 기반 시설. 그렇죠? 근데 얘는 얘 때문에 기반 시설이 더 부담이 가중된 게 아닌데 이 경우에는 얘 때문에 기반 시설이 좀 부담이 가중됐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규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건축 받고 다음 페이지 도로는 뒤에 가서 보겠고 479페이지 고층 건축물 479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 120m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하나의 층을 몇 미터하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의 층이 몇 미터입니까? 4미터죠? 4미터. 그래서 이제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4m니까 4m니까 200m죠? 200m 200m 이상인 건축물 그렇습니다. 150m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제가 주택법에 가서 왜 이렇게 나누는가 이걸 좀 들으시고 자꾸 몇 번 헷갈리지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건축법만 보겠습니다. 고층은 몇 층 이상? 30층 이상. 그리고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 만약 29층인데 높이가 120m더라. 이런 뭐요?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그리고 층수가 30층인데 높이는 뭐 30m밖에 안 되더라. 너무 낮췄나? 60m밖에 안 되더라. 이것도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200m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고층이에요. 49층인데 200m더라. 50층인데 100m밖에 안 되더라. 이래도 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예. 고층 중에 이제 초고층. 뭐 고층도 틀린 말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고층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 그런 말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보겠고요. 자, 여기만 보죠. 일단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 4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는 아까 봤고요. 이제 건축행위, 건축물. 자, 481페이지 건축물의 정의는 봤고 그 밑에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 자,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않는 것. 문화재.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있고 지금 현재 지정된 거 보물 1호 이런 것들 남대문 이런 그리고 지정하기 위해서 심사 중인 것을 가지정문화재 그럽니다. 가지정문화재도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그리고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각종 건축물들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수문 조작실 하는 것 이것이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거. 이거 뭐예요? 건축법이 어떻게 돼요? 아예 통째로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 지역이 아니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읍이나 동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건축물들은 여기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일반 건축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무엇에 접해야 한다고 했죠? 금방 여기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도로에. 그런데 이런 여기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읍이나 동이 아닌 곳은 아주 한가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접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또 4m 이상의 도로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있고 여기는요
여기는 뭐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던 시골에 있던 문화재라든가 선로 부지에 있거나 하는 이런 곳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이 적용 안 됩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별별은 중요하지 않은데 있으니까 써야 되겠네. 별별 시장 군수 누구야? 구청장. 이 사람들이 허가권자입니다. 구청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하고 시장 군수는 동급이고, 그리고 이 별별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건축 허가권자인데 남대문 불이 났었거든요. 불이 나서 거의 홀라 다 타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지으면 개축입니까? 재축입니까? 재축이겠죠? 그 사람이 뭐 철거했다고 볼 수 없죠. 불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뭐 토지 보상금이 일산에 땅이 좀 있는데 토지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불만이 있어서 자꾸 뭐 청와대 민원도 제기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나서요. 자기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화나서 불 질렀대요. 목소리를 듣긴 많잖아. 다 들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를 듣기는. 어쨌든 그것은 이제 불에 화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재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재축도 건축이에요.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대문 구청장, 남대문 구청장 허가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그 규모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이면 이제 구청장 허가사입니다. 그런데 남대문 재축하면서 구청장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 소관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그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문화재, 남대문에 가서 우리가 숙식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감상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가 없어도 됩니다. 이처럼 문화재라는 특성상 그것이 일반적인 건축법을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는 뭐예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에도 물론 나왔습니다.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다 돼요. 다음에 이제 선로부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운전 보안시설, 급수시설, 급탄시설 외우는 게 아니고 철도 선로부지에 여러분들 기차 기다릴 때 플랫폼 있죠?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비 맞지 말라고. 기둥도 있습니다. 벽은 보통 없죠. 기둥은 있지만. 건축물이죠. 근데 거기에 뭐 자동차 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곳에 건축물을 꼭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그때 건축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가 아니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죠. 필요성. 또 선로부지에 있는 보행시설들. 사람들이 오가는 플랫폼에 접근하게 한 보행시설 옆에도 일반적인 도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거기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안 하거든요. 그랬더라. 선로부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근데 철도 역사에는 우리가 표 끊기 위해서 차 타고 갈 수 있어야 가야 돼요. 그래서 철도 역사는 그냥 일반 건축물입니다. 선로부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건축법 적용 안 돼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이것도 물론 작년에 나왔는데, 컨테이너, 뭐 부두에 보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뭐 수십 개부터 수천 개, 수만 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옮길 때마다 이전한 것도 돼요?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곤란하죠? 수시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건축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이 창고도 건축물은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되지만 건축법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아닌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거용 시설, 주택이다. 뭐예요? 건축법 적용되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돼요. 간이 창고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안 되죠. 그게 뭐 수만 개 쌓여 있으면 용적률이 뭐 어마어마할 거예요. 적용 안 시켜요. 그것들은. 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또 고속도로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돈 받는 분들, 그분들 앉아있는 곳도 건축물이죠. 지붕과 벽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천 부지에 있는 수문 조작실도 마찬가지고요. 또 수문이 하천이 클 때는 수문 조작하는 기계가 아주 커야 되고 거기는 건축물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또 무슨 도로가 옆에 있다라든가 건폐율을 산정한다라든가 하는 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법 적용 안 됩니다.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위나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선로 부지에 있는 급수시설, 급탄시설, 급유시설. 제가 왜 선로 부지를 많이 읽어요? 걔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수문 조작실 하는 것들은 건축법에 아예 적용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법은요, 공작물에 대해서도 공작물, 건축물이 아닌 인간이 많은 모든 시설물, 공작물이죠. 공작물도 일부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요. 이제 축조 신고가 있습니다.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 등 아래의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건축 허가권자, 아까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줄여서 시장군수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 사람들을 줄여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줄이고 그냥 이렇게 5사람을 계속 말을 합니다. 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다음에 있는 것만, 다음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축조를 하면 됩니다. 설치하면 돼요. 자, 제일 낮은 거 뭐가 있어요? 제일 낮은 거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옹벽인데요.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 물론 이거는요, 요건이 맨 위에 축조 신고에서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 그랬죠? 그러니까 대지 조성을 위할 때, 대지 조성을 위해서 옹벽을 조성하는데요. 그것이 1m 이하일 때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재량껏 하면 되는데 1m를 넘을 때는 그것이 잘못 축조가 되면 또 대지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데 나중에 2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옹벽이 잘못 설치가 돼서 부실하게 됐을 때는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작을 때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좀 위험성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죠. 위험성이 있을 때.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여기 있는 공작물 중에 위험성이 큰 것은 높이가 낮을 때 신고하고 위험성이 적은 것은 높이가 좀 더 높아져요. 자, 그럼 4m짜리가 있죠. 4m를 초과하는 뭐가 있어요? 광고탑 그리고 광고판. 광고탑이나 광고판에는 일반적인 그런 그 철탑보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물 같은 것들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성이 있어요. 다른 철탑보다. 그래서 광고탑, 광고판은 4m를 넘으면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 여기 있는 탑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몽땅 탑은 얘보다 높아져요. 광고탑은 뭐가 있어요? 전기시설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1.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리고 7호에 있는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상공 지역에 설치하는 주상 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앞에 있는 말 무슨 골프 연습장 무슨 말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냥 각종 탑 뭐요? 몇 미터? 6m를 넘을 때. 광고탑만 4m예요. 그다음에 이제 높이 8m를 넘는 고가 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거. 고가 수조는 몇 미터를 넘을 때 신고를 해야 돼요? 8m, 8m. 다른 것과 뭐 위험성 정도에 있어서는 뭐 제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높을 꽃자 생각해서 8m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2, 4, 6, 8 알 수 있죠? 2는 뭐요? 대지 소설을 한 옹벽 중요하죠. 그거 잘못하면 건축물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물 있는 광고탑은 4m. 나머지 모든 탑들은 6m. 다른 탑들은 뭐 우리가 뭐 거기서 생활하는 거 아니죠? 가끔가다 거기 올라다니면서 뭐 셀카 찍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그러니까 6m. 그리고 고가 수조는 8m. 그런데 8호에 보시면 높이 8m 초과가 아니고 8m 뭐라고 돼 있어요?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인데 그 요건은 다 알 필요 없어요. 외벽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알기는 곤란하니까 8m 이하라는 것만 확실하지. 8m 이하, 이런 8m 초과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거기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아닙니다. 그러겠죠? 근데 기계식 주차장은 사람이 차를 몰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죠. 직접 들어가기도 하죠. 그곳에.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건축물인데 공작물은 보통 사람이 거기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기계 주차장은 사람이 거의 드나들 수도 있어요. 차를 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안전해. 훨씬 더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8m를 넘는 게 아니고 뭐야? 8m 이하일 때 신고하는 거예요. 8m 넘을 때는 다른 관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이 건축행위인데,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 신축입니다. 근데 없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대지도 포함한다. 근데 철거 멸실하고 짓는 것도 신축이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있는 채로 키우면은 증축이지만 없는 데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전부 다 커져야 돼요. 전부 다 작아지면 뭐예요? 개축이나 재축이 됩니다. 전과 같아도 개축이나 재축입니다.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있는 곳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역시 신축 그랬습니다. 증축은 건축 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연면적은 여러 개의 층이 있을 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것을 연면적 그러죠. 연면적을 늘리는 거,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거 다 증축이 됩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철거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었는데 전과 같은 범위에서 지어야 돼요. 전과 같은 범위 하는 말 자체가 전보다 이제 커지거나 전보다 작거나 전과 같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전과 같은 범위에서 그랬죠. 전과 같은 규모로 안 그러고, 그래서 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도 개축이 됩니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됐어요. 내가 부순 것이 아니고 멸실이 되었는데 그 대지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커지면 안 되죠. 층수, 동수, 높이가 전과 같은 규모 이하일 것. 그래서 동수, 층수, 높이도 전과 같은 규모 이하일 것.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혹시 동수, 층수, 높이가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등이 이 법이나 건축법이나 이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 말은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위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요. 만약에 또 시험에서 무슨 지문 중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뒤는 가능한 거고요. 법령이 위반되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에 재축 한번 보겠습니다. 재축 1. 연면적은 종전 규모 이하야 됩니다. 그런데 층수, 동수, 높이 하는 것은 동수를 절대로 할까요? 층수, 높이, 동수는 여전히 연면적 종전 규모 이하야 되지만 얘는 좀 종전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 층수, 높이, 동수는 이거는요. 이렇게 종전에 이렇게 3층짜리 두 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150이고요. 얘도 150이었어요. 연면적이 얼마죠? 300이죠? 이거 하나의 대지에는 두 동이 있을 땐 두 동 다 합해서 연면적 계산한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재해로 멸실됐어요. 내가 철거한 게 아니고 멸실돼요. 멸실된 김에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두 개 층씩 세 동을 했어요. 세 동. 근데 얘가 여기는 한 세 개 층 할까요? 각각 다 100씩 했어요. 그럼 300이죠, 역시. 모두 100으로 한다면은. 그죠? 50, 50, 50, 50, 뭐 33, 33, 33에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층수도 늘어났죠? 7개 층으로. 동수도 3개로 늘어났죠? 뭐 높이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것이 관계법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은 이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축은 내가 부순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리면 안 되지만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김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이런 것들은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연면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연면적이 늘어나면 신축. 근데 층수나 동수 같은 것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재축 보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재축은 하나는 쉽죠. 재축, 재해로 멸실됐어요. 재해. 그리고 또 하나 연면적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층수나 동수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늘어나도 돼요. 항상 이것이 이런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물론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겠죠. 이웃과 여러 가지 상린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자, 이렇게 늘어나면은 기반시설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연면적 안 늘어났잖아요. 동수는 늘어났지만 주차장 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이제 484페이지 대수선 행위 보겠습니다. 대수선. 건축물을 건축 허가받고 건축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고쳐 쓸 수 있겠죠. 대수선 고치는 거. 대수선은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얘네들은 이제 고치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웃 간의 권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도 대수선이 될 수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개인의 그런 안전과도 관련되지만 이웃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행위는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웃 간의 이제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1, 2, 3, 4. 내력벽을 어떻게 할 때 대수선 그랬어요? 증설하거나 해체할 때. 해체는 아예 없애는 거고요. 아니면 또 증설은 더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행위도 변화, 건축물의 안전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으라고 했죠? 대수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래서 내력벽을 어떻게 했죠?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 대수선. 그리고 이제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정도는 아닌데 수선만 하는 거 있어요. 수선만 하는 거. 또 변경만 하는 거. 기둥을 없애는 건 해체고요. 현재 있는 기둥에 뭐 두께라든가 하는 것들, 재질 같은 걸 바꾸면 변경이고요. 있는 것에 좀 금이 갔기 때문에 그게 뭐 때운다라든가 이러면 뭐예요? 그건 수선이겠죠. 수선. 금이 간 김에 그 두께를 둘레를 더 두껍게 하면 변경이겠지만 그냥 고쳐만 쓰면 수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변화 정도가 적은 것이 수선이라고 볼 수 있죠. 수선. 어쨌든 수선 변경하는 것은 내력벽을 조금만 수선 변경한다고 해서 다 대수선이 아니고 내력벽은 아까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외벽에 바깥쪽에 주로 있겠죠. 건축물의 그 안전을 이제 하중을 버티는 힘을 가진 벽을 내력벽이래요. 그걸 30제곱미터. 약간 수선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얼마 이상 수선 변경할 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 그럽니다. 자, 또 기둥도 중요하겠죠. 건축물은 지붕을 받치는 내력벽과 기둥은 일단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부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둥도 잘못 고치면 건축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수선에 뭔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설 해체하는 것도 대수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대수선입니다.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도 이제 있겠죠. 만약 2개층 이상 할 때는 보 중요하죠. 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것도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 건축물에 제일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 틀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이것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증설 해체는 당연히 대수선이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제가 건축물은 이웃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벽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벽.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간의 경계벽 이것을 증설 해체하게 되면 대수선. 이웃 간의 경계선 없애는데 38선 없애는 건데 중요하죠. 그래서 대수선입니다. 이것은요 조금만 잘못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입니다. 내력벽은 그냥 물리적인 힘이 문제지만 경계벽은요 이웃 간의 분쟁 문제죠. 1제곱미터만 잘못 수선 변경해서 허술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대수선. 뭐가요? 경계벽. 좀 전에 말씀드린 예로 38선. 조금만 구멍 뚫려도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문제 되겠죠. 규모에 상관없이 대수선이 경계벽은. 근데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불. 방화벽을 증설해체하는 것도 대수선이지만 수선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대수선이에요. 방화벽. 경계벽, 방화벽. 그리고 주계단. 그러니까 주계단 나왔었죠? 주계단. 2개층 이상 할 때 이것도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할 때 주계단을 증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규모에 상관없이 주계단을 만약에 한 3제곱미터 여기는 30인데요. 3제곱미터 수선 변경 잘못해서 허술하겠다. 툭 빠져버리겠죠. 사람들 꺼져버리죠. 이용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주계단도 다 수선 변경이 모든 것이 대수선.
근데 내력벽 같은 것들은 1제곱미터 이런 정도 좀 부실해도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관지구.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벽 등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대수선. 외부 형태를 어떻게 해요? 변경하는 것. 대수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에서는 바닥만 없고 이제 다른 것들이 대수선과 관련된 행위들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 벽면적을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까지는 3개 이상 하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여기는 30이라는 말을 붙고 그냥 수선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외워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 조금만 잘못해도 푹 꺼져버리면 안 되겠죠? 다음에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경관지구에서는 이제 건축물의 외관을 중시합니다. 안전도 물론 중요해요. 경관지구에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대수선이에요. 근데 특히 경관지구에서는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조차 대수선에 해당되는 거야. 함부로 손 못 대고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게 다른 용도지구였었는데 그게 이제 합해져서 경관지구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간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는 것. 또는 뭐 하는 거? 그냥 수선 변경하는 거. 1제곱미터만 되더라도 허술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외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외벽은 뭐 내력벽에 붙여서 암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외벽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그래서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요. 그래서 내외관에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내력벽을 정리하시건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485페이지 485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요. 거기 뭐야? 좀 말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도시지역 건축법 전부 적용돼요. 사람들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도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이웃 간의 여러 가지 분쟁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이 다 적용돼요. 건축물이 많이 있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이웃 간의 분쟁도 권리관계 분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취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그랬지만 보통은 개발하려는 개발하게 되면 또 현재는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다 적용돼야 돼요. 현재는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가 왕래가 없기 때문에 도로 넓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서 개발되면 도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도로도 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동이나 읍지역, 동읍 하는 행정구역상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들이죠. 이런 것들은 건축법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건축법 적용 어디 안 되느냐? 만약에 굳이 따지자면 지구 단위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면지역이네요. 면지역. 근데 도시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면적이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별로 큰 중요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가한 곳 이거는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다.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허가 받아야 되고 하는데 안 되는 규정들도 있어요. 그게 주로 뭐겠어요? 한가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도 차가 한 대밖에 안 다닌다. 그럼 여기 아까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차 2대가 서로 교차하기 위해서 교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4m의 도로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것들이 적용 안 돼요. 어디서요? 면지역에서는. 그 밑에 보시면 자 지금 보신 한가한 곳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근데 지금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고 나중에 한 2바퀴 좀 돈 다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가 들으면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이라든가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이 다 도로와 관련된 것들.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이라든가 대지의 분할 제한 같은 것들. 대지의 분할 제한은 도시적이 아닌 곳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이 있는 데지. 건축물이 있을 때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못합니다. 그러더는 이제 손바뀜이 있을 때 나중에 그 대지를 구입한 사람이 쓸모없는 땅으로 쓸모없는 용도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주 한가한 곳은 별로 그런 손바뀜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도 적용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방화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방화지구에서도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인데요. 이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돼요. 무슨 구조? 내화 구조. 내화 구조라는 것은요. 만약에 벽이다 그러면요. 벽을 불연재료라는 게 불연재료. 불이 안 타는 게 불연재료죠. 근데 벽돌 같은 거 쌓으면 불연재료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벽돌을 얇게 쌓으면 밖에 있는 열이 안으로 전달될 수 있죠. 안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도록 뭐 벽돌 같은 걸 15cm 이상 두께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화구조예요. 그러니까 내화구조가 불연재료보다 더 엄격한 겁니다. 내화구조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기 집의 안전도 문제지만 이웃의 안전도 고려한 거거든요. 근데 아주 한가한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안전만 이제 자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자기에서 끝나겠죠. 남한테 피해를 크게 안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방화지구의 그런 건축물 규정 같은 것들이 적용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단 도로와 관련된 것은 한가하기 때문에 적용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시면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다음에 494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절차 말씀드리고 10분 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지 확보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지는 확보했는데 허가가 안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내 퇴직금 다 쳐박아서 뭐 여기서 식당 좀 하려고 대지를 샀는데요. 근데 허가가 안 나오면은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건축물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는가 미리 물어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사전 결정 제도예요. 뭐요? 사전 결정. 사전 결정 신청하고 사전 결정에서 통과되면 건축 허가 신청해서 이제 건축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 허가 받아서 공사를 할 때는 착공 신고도 해야 됩니다. 뭐요? 착공 신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준공검사 받는다 이러듯이 여기서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을 받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다요. 필요할 때는 뭐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으면 이제 철거하거나 이제 멸실되는 경우까지 해서 절차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주로 보겠습니다.